염상섭 중편선 만세전 다시 3. 온 밤 새도록 쏟아진 눈은 한자 길이는 쌓인 모양이다. 인력거꾸는 낑낑 매며 끄는 모양이나 바퀴가 마음대로 돌지를 않는다. 북악산에서 내리지르는 바람은 타고 앉았는 사람의 발끝, 코끝을 쏙쏙 쑤시게 하고 안경을 쓴 눈이 어른어른 하도록 눈물을 핑 돌게 한다. 남문 안 장으로 나가는 술집 더부살이 같은 것이 굴뚝으로 기어 나온 사람처럼 오동이 된 두루마기 위로 시룽을 짊어지고 팔짱을 끼고 충충충 걸어가는 것이 가다 가다 눈에 띌 뿐이요 거리에는 사람 자취도 별로 없다. 아직 불이 나가지 않은 길가의 헌등은 졸린 듯이 뽀얗게 김이 어려 보인다. 인력거꾸는 여전히 허연 입김을 헉헉 뿜으며 다져진 눈 위로 꺼불꺼불하며 달아난다. 나는 1년 반 만에 보는 시가를 반가운 듯이 이리저리 돌려다보고 앉았다가 어느덧 머릿속에 가죽만 남은 하얗게 센 얼굴이 떠올랐다. 이래도 역시 서방이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지?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자 벼랑간 대구 기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갸름하고 감숭한 얼굴, 무슨 불안을 호소하려는 듯한 눈. 지금쯤 어디를 헤매노? 말을 좀 붙여보았더라면 좋았을걸. 하며 정거장 앞에서 짤짤거리며 아는 사람이나 나왔는가 하고 헤매던 꼴을 그려보면서 이러한 후회도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보면 무얼해. 어서 가고 쓰러질 것은 한시바삐 쓰러져야 할 것이다. 나는 추운 생각도 잊어버리고 멀거니 앉았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동굴을 지나쳤다. 인력거꾼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두어 간통이나 되짚어 내려와서 내렸다. 집안 식구들은 벌써 일어나서 소세까지 하고 앉아서 기다렸다. 공부도 중하지만 그렇게도 좀 안 나온단 말이냐 하며 어머님은 벌써부터 우는 목소리다. 그래도 눈을 감기 전에 만나보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하고 또 우신다. 과부가 된 뒤로 본가 살이를 하는 큰 누이도 훌쩍훌쩍 하고 섰다. 작은 누이도 덩달아서 운다. 뜰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섰던 큰집 사촌 형수도 돌아서며 행주치마로 콧물을 씻는 모양이다. 그래도 아버지만은 벌써 안방에 들어와 앉으셔서 잠자코 절을 받으셨다. 초상난 집 모양으로 울기들은 왜 이리 우슈? 하며 나는 핀잔을 주었다. 해마다 오면 어머니의 울고 맞아주는 것이 귀찮다. 그러한 때에는 내 처도 을에 제 방으로 피해 들어가서 홀짝거렸다. 그러나 나는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혼자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없지 않지만 남이 우는 것을 보면 도리어 웃어주고도 싶고 뭐라고 입을 벌릴 수가 없다. 좀 어떤 셈이에요? 인사가 끝난 뒤에 어머니에게 물으니까 그저 그렇지 어서 들어가 보렴 하며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서 건넌 방으로 앞장을 서서 들어갔다. 아가 서방님 왔다. 예 일본서 서방님 왔어. 혼수 상태에 있던 병이는 눈을 슬며시 뜨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다보고 나서 곁에 섰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까맣게 탄 입술을 벌리고 생그레 웃는 듯하더니 깔딱 질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며 외면을 한다. 두꺼운 이불을 덮은 가슴이 벌렁거리며 괴로운 듯이 흑흑 느낀다. 우지 마라 인제 낫는다. 어머니는 이렇게 달래면서도 역시 훌쩍거리며 나가 버리셨다. 병풍으로 꼭꼭 맞고 오줌똥을 받아내는 오랜 병인의 방이다. 퀴퀴한 냄새에 양내가 섞여서 밤새 피로한 사람의 비위를 여간 거스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금시로 나가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앉았다. 울지 말아요. 병에 해로우니. 나는 겨우 한마디 하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벙벙이 앉았었다. 중기를 보셨소? 병인은 눈물을 씻으며 겨우 쓰러져 가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곁에 앉았던 계집애 년이 집어주는 수건을 받는 손을 볼 때 나는 비로소 가엾은 생각이 났다.
가죽이 착 달라붙고 뼈가 앙상한 손이 바르르 떨렸다. 저 손이 이 몸에 닿던 포동포동하고 제일 귀여워 보이던 그 손이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쩐지 마음이 실쭉해졌다. 나는 죽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중기만은 하며 또 기운 없이 입을 벌리다가 목이 메고 말았다. 시원하게 울고 싶으나 기운이 진해서 눈물만 쏟아지는 모양이다. 그런 소리 말아요. 죽기는 왜 죽어. 마음을 턱 놓고 있으면 나아요. 인제는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저것만은 잘 맡으세요. 또다시 흑흑 느끼다가 저것을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더 살려는 것이지 하며 엉엉 목을 놓고 우나 가다 목이 메어서 모기 소리만큼 졸아 들어갔다. 나는 무엇라고 대꾸를 해야 좋을지 망단하였다. 죽어가면서도 자식 생각을 하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오래 앉았으면 점점 더 울 것 같고 또 사실 더 앉아 있기도 싫기에 나는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안방으로 건너와서 아랫목에 깔아 놓았던 조선 옷과 갈아입었다. 정거장에 나왔던 사촌 형이 들어와서 사랑해서 부르시네 하며 이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 형님은 종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덕에 일평생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40년을 지내왔다. 그러나 이 형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집안의 큰 걱정거리란다. 사랑에 나가서 깜짝 놀란 것은 김의관이 아버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또 와서 있노? 하며 어제 차 속에서 보던 금태 안경을 생각하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잘 있었나? 얼마나 걱정이 되나? 하며 한층 더 점잔을 빼고 장죽을 물고 앉았다. 아랫목에 도사리고 앉으셨던 아버님은 거기 앉아라 하며 그동안 내 처의 병세를 소상히 이야기를 하며 무슨 탕을 몇 첩이나 썼더니 어떻게 변하고 무슨 음을 몇 첩을 써보니까 얼마나 효험이 있었고 무엇이 어떻게 걸려서 얼마나 덧쳤다는 이야기를 기다랗게 들려주셨으나 나에게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가만히 듣고 앉았다가 그 유종은 총독부 병원에 가서 얼른 파종을 시켰다면 좋았을걸요? 하며 한마디 하니까 요새 양이가 무어 안다던? 형도 그따위 소리를 하기에 죽여도 내 손으로 죽인다고 하였다만 하며 역정을 내셨다. 나는 잠자코 말았다. 안에 들어와서 급히 차려주는 조반을 먹다가 김이가는 왜 또 와 있세요? 하고 어머니께 물어보았다. 집을 뺏기고 첩하고 헤어진 뒤에 벌써부터 와 있단다. 그럼 큰 집은 어떡하고요? 큰 집은 있기야 있지만 언제는 돌아다나 보던 더구나 새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매일 술 타령이요 사람이 죽을 일이다 하며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셨다. 그 왜 붙여요? 김희관에 대한 숭배심을 잃은 나는 진정으로 보기가 싫었다. 왜 붙이는 게 뭐냐?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김의관만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무엇라고만 하면 소리소리 지르시고 꼭 겸상해서 잡수다시피 하시는데 김의관은 서자작이라는 합방할 때까지 대각에 열하여 합방에 매우 유공한 사람의 일견으로 그 서씨의 집을 얻어들었는데 서씨가 올여름에 죽은 뒤에는 집까지 빼앗긴 모양이다. 그러나 그 대신으로 서자작이 하던 사업, 이라야 별다른 게 아니라 장사집 호상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은 대를 물려받았다 한다. 그건 고사하고 여보, 김의관이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그저께야 나왔다우. 모닝코트를 입고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무엇인지를 꼼지락꼼지락 하고 앉았던 누이 동생이 돌려다보며 말참견을 하였다. 응? 허허, 무슨 일로? 누가 아우? 밤중에 요리집에서 불황자 취채로 붙들려 들어갔다가 2주일 만에 나왔다우. 허허, 나는 7, 8년 전에 군 사령부에 가던 일을 생각해보며 이번에는 누가 쫓아갔던구? 하며 또 한 번 웃었다. 아, 참, 너도 밤 출입하지 마라.
요새는 불황자 취체로 퍽 심한 모양인데 어머니는 곁에서 주의를 시켜주셨다. 왜 내가 불황자인가요? 그런데 나와서 무엇라고 해? 하며 누이더러 물어보았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먹어내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하시지만 큰 집 오빠가 그러는데 요리집 다니는 놈들은 모두 잡아갔다는데요. 그리고도 호기 좋게 정무총감을 보고 막 해냈다고 혼자 떠들더라던가? 아무튼지 미친놈이야. 그 왜 남의 집 사내더러 미친놈이다 뭐냐. 너야말로 미친년이로구나. 어머니는 잠깐 꾸짖고 나가시더니 아랫방에서 준기가 깨었다고 안고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신다. 자, 너 아범 봐라. 너 아범 왔다. 얼마만이요? 어머니는 겨우 핏덩어리를 면한 조그만 고깃덩어리를 얼러가며 나에게 대미셨다. 천혜에 쌓인 바짝 마른 아이는 추워서 그러는지 두 팔을 오그라뜨리고 바르르 떨면서 핏기 없는 앙상한 얼굴을 이리로 향하고 말끄러미 나를 쳐다보다가 으아하며 가냘픈 목소리로 운다. 그 왜 그 모양이에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왜 어때? 모습이 이쁘지 않으냐? 인제 석 달쯤 된 게 그렇지. 그러나 나면서 어디 애미 젖이라군 변변히 먹어봤니? 유모를 한 달쯤 됐다가 나가버린 뒤로는 또 우유로만 길렀는데. 울음을 시작한 어린아기는 좀처럼 그치지를 않고 점점 더 발악을 한다. 파랗게 질려서 두 발을 뻗고 배를 빨딱빨딱 쳐들어가며 방 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에그 이게 웬 야단이야 하며 누이는 보던 책을 덮어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마루로 획 나가버렸다. 나도 상을 밀어놓고 총총히 일어났다. 사랑으로 나가서 건넌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며 누웠으려니까 낯 서툰 청년 하나가 찾아왔다. 소할 경찰서로 지금 본정서에서 인계를 해왔는데 다시 떠날 때까지 자기가 미행을 하겠다면서. 얼마 안 계실 테지요? 늘 쫓아다니지는 않겠습니다. 가끔 올 테니 그 대신에 문 밖이나 시골을 가시거든 요 앞 교번서로 통기를 좀 해주슈 하며 매우 생색이나 내는 듯이 중언부언하고 가버렸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3, 4일은 집구석에서 그럭저럭 세월을 보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그리 분주하신지 매일 아침만 자시면 기무이간하고 나가셨다가 어슬어슬해서야 약주가 취해 들어오시기도 하고 친구를 한때씩 몰아가지고 들어오시기도 하였다. 큰집 형님한테 들으니까 유사이 동우회의 연종 총회가 있어서 그렇다 한다. 그런데 상관을 마시려도 한사코 왜 다니신단 말이오. 모두 반 미친놈들이 모여서 협잡짓들이나 하고 남한테 시비거리만 장만하면서 공연히 기무관이 들쑤셔내서 엄벙땡하고 돈푼이라도 갉아 먹으려고 그러는 것을 그걸 왜 짐작을 못하셔? 내가 아나? 평의원이라는 직한 바람에 다니시는 게지. 그런데 중추원 부차내이라도 하나 생길 줄 아시는지도 모르지. 큰집 형님은 이런 소리를 하며 웃었다. 중추원 부차내이는 벌써 철 겨운 지가 언젠데 설령 그게 된다기로 그건 왜 하지 못해 애를 쓰셔? 참 딱한 일이야. 그래도 김의관은 무엇이든지 하나 운동해 들이마던데 미친놈. 저도 못하는 것을 누구를 시키고 말고. 또 유치장에나 들어가고 싶은 게로군. 그래도 김의관 말은 자기가 총독이나 정무총감하고 제일 기나다는데 서가의 집을 뺏겼으니까 아버지께 알랑알랑하고 집이나 한 채 얻으려는 게 제일 기나겠지. 하, 동우회라는 것은 일선인의 무엇인가를 표방하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고 전후 협잡꾼들이 모여서 바둑, 장기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 되면 술 추렴이나 다니는 회의다. 회의 유일한 사업은 기생연주회의 후원이나 소위 지명지사가 죽으면 호상 차지나 하는 것이다. 나는 요새 좀 바빠서 약 쓰는 것도 자세히 볼 수 없고 하니 낮에는 들어앉아서 잘 살펴보아라. 내가 도착하던 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의를 하시기도 하였고 또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산하기에 들엎드려서 큰집 형님하고
저녁 되면 술잔 먹고 사랑 구석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다니신다는 데라야 고작 해야 그리하다. 병이는 하루 한 번씩이고 두어 번 들여다 보아야 더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더친 것 같지도 않고 의사가 와서 맥인가 본 뒤에 방문을 내면 큰집 형님이 쫓아가서 약 봉지를 받아다가 끓여 디밀면 먹는지 마는지 하는 모양이다. 어머니께서만은 여전히 혼자 애를 쓰시나 인제는 병관에 피로도 하고 집안 식구들의 마음도 심상해져서 일과로 약시중만 하면 그만인 모양이다. 나부터 약 묘리를 알 까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모르겠다. 그 망한 애놈의 회인지 무언지 좀 그만두고 어떻게 다 잡아서 약이나 잘 쓸 도리를 하셨으면 아니 좋을까 하며 어머니께서 원망을 하시는 소리도 들었다. 오늘도 또 나가우? 어젯밤부터는 좀 이상한 모양이던데. 며느리를 들여다보고 나오시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어머니께서 책망하듯이 물으시니까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모를걸. 그리 다를 것은 없던데. 하며 나가시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더하다는 날도 그 모양이요. 낫다는 날도 제 턱이다. 또 며칠 음산한 날이 계속되었다. 어서 끝장이나 났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 날 때에는 정자의 생각이 반드시 뒤미쳐 머리에 떠올라왔다. 지금쯤 무얼 하고 있누? 경도로나 가지 않았나? 하고 엽서를 띄운 것은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정자에게 엽서를 붙이던 날 저녁 때에 을라는 그동안 나왔나? 하고 인사 겸 병화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병화는 동경 유학 시대에는 나의 감독자 행세를 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정답게 지냈지만 을라의 문제가 있은 후로는 그럭저럭 나하고 대면대면해 지기도 하고 만나면 어쩐지 묵은 부스럼 자국을 만지는 것 같아서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피차에 겸연쩍게 되었다. 더구나 이 사람 역시 지금 집에 있는 큰집 형님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형제간 자별하지도 못하려니와 우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쯤 들를 뿐이다. 나는 동대문 밑에서 전차를 내려서 아직도 눈에 녹은 땅이 질척거리는 길을 휘두머 들어가며 반가운 듯이 여기저기를 휘돌아 보았다. 작년 여름에는 여기를 날마다 대어 섰었다. 하루가 멀다고 와서는 밤이고 낮이고 을라와 형수를 데리고 문안을 헤매기도 하고 달밤에 병화 내외와 을라하고 탑골 승방까지 가본 것도 그때였다. 밤이 늦었다고 붙들면 마지못해 자는 척하고 이틀 사흘씩 묵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는 참 단순했어. 나는 발자국 난 내를 따라서 마른 곳을 골라 디디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김장을 다 뽑아낸 밭에는 눈이 길길이 쌓이고 길가로 막아 놓은 산울은 말라 빠진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거맨 새끼도 꺼멓게 썩어 문드러졌다. 그때에는 여기에 퍼런 호박덩굴, 외덩굴이 쫙 깔리고 누런 꽃이 건들거렸겠다. 벽돌담을 쌓은 어떤 귀족의 별장이가 하는 것을 지나서 좁은 길을 일정쯤 걸어가려니까 오른쪽은 낭떠러지가 된다. 응, 저기가 날마다 세수를 하고 달밤에 나와서 을라와 수건을 잠가놓고 물튀기를 하던 대로군. 하며 바위 밑을 내려다보니까 물이 말랐는지 얼음 눈이 허옇게 뒤집어 씌워져 있다. 언제 나왔나? 나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번 간다면서 자연 바빠서 하며 양복을 입은 병화는 방에서 튀어나왔다. 지금 막 들어온 모양이다.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아랫목에 앉으니까 아씨는 좀 어떠세요? 하며 형수도 반가운 듯이 어린 아이를 안고 마주 앉아서 인사를 한다. 죽지 않으면 살겠지요. 하나를 낳아 놓았으니까 신진대사로 하나는 가야지요. 하며 나는 웃어버렸다. 에그 흉한 소리도 하십니다. 아 참, 좀 차도가 있는 모양인가? 처음부터 양의를 대어가지고 수술을 한 뒤에 한약을 들이댄다든지 하였다면 좋을걸.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였더니 아버지께서는 펄쩍 뛰시는 모양이시기에 시키지 않은 참견하기가 싫어서 그만두었지만 나 역시 하시는 대로 내버려두지. 지금 무언이 해야
쓸데도 없고 제 계집이니까 어쩐다고 하실까 봐서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하지만 며칠 못 가리다. 악담을 하십니까? 형수가 웃으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한참 병인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며 형수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왜 나왔대요? 하고 형수는 나의 얼굴을 살피듯이 쳐다본다. 병화는 못 들은 채 하고 일어나서 양복을 벗기 시작하였다. 아니요. 글쎄 나왔는가 하고요. 아니요. 하며 형수는 생글생글 웃다가 끼고 앉은 어린애를 들여다보고 말았다. 어쩐지 온 것을 속이는 것 같았다. 오는 길에 신호에 들렀더니 부득부득 같이 가자는 것을 떼어버리고 왔는데 2, 3일 후에는 떠나겠다던데요. 하며 나도 웃어 보였다. 네. 하며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바쁘신 길인데 거기는 어찌 들르셨어요? 심심하게 들렀다가 형님께 소식이라도 전해드리려고요. 하며 나는 슬쩍 웃어버렸다. 형수도 기가 막힌 듯이 웃었다. 미친 소리로군. 병화는 옷을 갈아입고 자기 자리로 와서 앉으며 웃고 나서 그 무어 없지. 무얼 좀 사오라고 하지. 하며 화두를 옮기려고 딴전을 붙였다. 아, 난 곧 갈 터예요. 그런데 작년 생각하십니까? 하며 나는 짓궂이 형수하고 올라의 이야기를 꺼냈다. 형수는 얼굴이 발개지며 픽 웃고 말았다. 나도 상기가 되는 것 같았다. 자네도 퍽 변하였네 그려? 병화는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다른 데 같으면 을라하고 아무 상관은 없더라도 누가 을라란 을자만 물어보아도 얼굴이 발개지던 사람이 되짚어서 을라의 이야기를 근질근질 하리만치 태연히 하고 앉았는 것이 병화에게는 다소 불쾌하기도 하고 이상적인 모양이다. 형수는 1년 전에 두 틈방구니에 끼어서 마음만 졸이고 있던 일을 머리에 그려보았던지 한참 말없이 앉았다가 그래 공부는 잘해요? 하며 물었다. 그저 여전하더군요. 하며 모자를 들고 일어서려니까 조금만 앉아있어. 좋은 술이 한 병 생겼으니 한 잔 하고 가란 말이야. 어디 나가서 할까? 술이 웬거요? 아 참 올가을에 한동 올랐답디다 그려? 이제는 한턱 내야 하지 않소? 하며 내가 웃으니까 병아는 매우 유쾌한 듯이 따라웃다가 어쨌든 앉아요. 누가 양주를 한 병 선사를 했는데 하며 묻지도 않은 말을 끌어냈다. 아닌 게 아니라 한동 올라간 덕에 집안 세간도 그전보다는 는 모양이다. 윗목에는 양복장도 들여놓고 좁게는 금시계줄도 느렸다. 아버지가 보내주시던 넉넉지 않은 학비를 가지고 삼첩방에 엎드려서 구운 감자를 사다 놓고 혼자 몰래 먹던 옛날을 생각하면 여간한 출세가 아니다. 나는 더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늦으면 귀찮기에 병인 핑계를 하고 나와버렸다. 해가 거의 다 떨어진 뒤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사랑에는 벌써 영감님들이 채를 잡고 앉아서 술상이 벌어졌다.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늦게 들어올 걸 하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녁밥 때에 술 치다거리가 겹쳐서 우한 있는 집 같지도 않게 어정벙정하고 야단이다. 사랑에 누가 왔니? 나는 마루로 올라오며 약두구리를 올려놓은 화로에 부채질을 하고 앉았는 누이더러 물으니까 누가 아우? 차지가 또 왔단다우 하며 깔깔 웃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차지도 모르나? 일본 가서 그것도 모르다니 헛공부 했네 그려.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축대 위에 섰던 큰집 형이 놀리듯이 웃으며 쳐다보았다. 옆에 애들도 깔깔 웃었다. 차지라니 누구 집 태코요? 버금차하고 지탱지 자의 차지를 몰라? 하며 또 웃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그래 차지라니 하고 덩달아 웃었다. 일본말로 붙여보시구려. 이번에는 누이가 웃는다. 사시 스카이란 말이지? 하하하 호호호호. 어리둥절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바깥에 온 손님이 김의관의 봉인데 처음에 찾아왔을 때에 방으로 들어오라니까 들어가도 관계없느냐는 말을 가장 일본말이나 할 줄 아는 듯이 차지 없습니까? 한 것을
큰집 형이 옆에서 듣고 앉았다가 나중에 기무간더러 물어보니까 그것이 일본말로 이러저러한 뜻이라고 설명을 하여 준 것을 듣고 안에 들어와서 흉을 보기 때문에 어느덧 차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라 한다. 집안에서들은 코빼기도 못 보고 이름도 모르면서 차지, 차지 하고 부르는 모양이다. 미친 놈이로군. 무얼 하는 놈이대 그래? 나는 다 듣고 나서 큰집 형더러 물어보았다. 무얼 하긴 무얼해. 귀미관한테 빨리러 다니는 놈이지. 그러나 한 잔 먹지 않으려나? 하며 큰집 형은 마루로 올라온다. 목이 촉촉해서 핑계 먹자는 말이다. 또 먹어요? 형님이나 자슈. 언제 먹었나? 나는 한 잔 했지만. 나는 먹고도 싶지만 조선에 돌아오면 술이 금시로 느는 것이 걱정이었다. 조선 와서 보아야 술이나 먹고 흐지부지 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라고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하면 조선 사람이란 무엇에 써먹을 인종인지 모르겠다. 아침에도 한 잔, 낮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있는 놈은 있어 한 잔, 없는 놈은 없어 한 잔이다. 그들이 찰나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노력이요. 그리 하자면 술잔 이외에 다른 방도와 수단이 없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사실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끌려간다고나 할까? 그러나 공동묘지로는 끌리는 것이다. to live가 아니라 to complete to live이다. 능동이 아니라 피동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인생관이 없고 이상이 없었던 것과 같이 현재에도 또한 그러하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신의 무절제한 낭비라고 생각한다. 조선 사람에게서 술잔을 뺏는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에게 자살의 길을 교사하는 것이다.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이것만이 그들의 인생관이다. 그럼 한 잔 하십시다. 하며 나는 큰집 형을 안방으로 청하였다. 저녁상을 받고 앉으니까 어머니께서 다가 앉으시면서 아까 기미관의 친구가 천이라면서 용한 시골 의원이 있다고 해서 들어와 보았는데 또 약을 갈아대면 어떻게 될는지 하며 못 믿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셨다. 기미관의 친구가 누구예요? 차지 말일세. 잔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앉았던 큰집 형님이 대신 대답했다. 그까짓 게 무얼 한다고? 하며 내가 눈살을 찌푸리니까 글쎄 말일세. 기미관이나 차지가 된 것이 된 게 있을 리가 있나? 어떻든 나는 모르니까 아버님께 잘 여쭈어보고 하십시오 그려. 난 모른다면 누가 안단 말이냐. 아버지는 밤낮 저 모양으로 돌아다니시거나 술로 세월을 보내시고 어머니는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 매우 귀에 거슬리고 화증이 나시는 모양이다. 글쎄 내야 무얼 알아야죠. 그래 지금 그 의원이란 자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아니란다네. 기미관이 일전에 유치장에 들어갔었다. 나왔지. 하며 큰집 형이 대답을 한다. 글쎄 그랬다는군요. 그런데 잡혀가던 날이 바로 차지가 한턱을 내던 날인데 그러한 횡액을 당해서 미안하다고 차지가 나오던 이튿날 한턱을 내었다나? 그래서 오늘은 기미관이 베르고 베르다가 어디 가서 돈을 만들어 왔는지 일금 5원을 내서 지금 한턱 쓰는 모양이라네. 그런데 의원인가 하는 자는 말하자면 곁들이지. 차진가 무언가 하는 자는 무엇 하는 자길래 2번씩이나 턱을 내가며 그렇게 기미관을 떠받친담? 그게 다 기미관의 후림새지. 자세히는 몰라도 저희끼리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군수나 하나 얻어 하든지 하다못해 능참봉 차함이라도 하나 하려고 연해 돈을 쓰며 따라다니나 보대. 그런 놈이 내게도 하나 얻어 걸렸으면 실컷 빨아먹고 훅 불어 새겠구먼. 하하. 큰집 형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유쾌한 듯이 웃었다. 옆에 앉으셨던 어머님은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지 아무나 되는 줄 아는군 하며 웃으셨다. 응, 그래서 일본말 하는 체를 하고 차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다니는 게로군. 참 정말 차지 있는걸?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또 한 잔을 기울인 뒤에 그래 그 틈에 아버지께서도 끼셨나요? 하며 물으니까 아닐세 천만에 기미간이 그런 것은 변변히 이야기나 한다던가
하며 말을 막았다. 속이고 속고 빼앗기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산다고 한다. 살면 무얼하나 죽지. 그러나 죽어도 공동묘지에 들어갈까 봐서 안심을 하고 눈을 감지 못한다. 아, 나는 또 한 잔 따라 달라고 잔을 내밀었다. 술이 취하여 갈수록 독한 것이 비위에 당겨서 어머니께서 그만 먹고 어서 밥을 뜨라시는 것을 들은 채 만체하고 어서 먹다가 둔 위스키를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하였다. 얘는 병관하러 오지 않고 술만 먹으러 왔나? 죽어가는 병인은 뻗어트려 놓고 안팎에서 술 타령들만 하고 응! 하며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고 밥상을 받으셨다. 생각하면 그도 그렇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참, 아까 병화용한테 다녀왔지요. 나는 양주가 생겼으니 먹고 가라던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꺼냈다. 잘들 있던가? 그놈 주임대우인지 뭔지 했다면서 돈 한 푼 써보란 말도 없고 얼쩡해진 큰집 형은 또 아우의 시비를 꺼내려는 모양이기에 나는 맡겼습니까? 주면 주나보다 안 주면 안 주나보다 할 뿐이지 시비는 왜 하슈? 저도 살아가야지 하며 말을 막 잘라버렸다. 그래, 아우에게 얻어먹어야 하겠나? 삼촌이나 사촌에게 버럭질을 해야 하겠나? 계집은 둘씩이나 데리고 그래 명색이 형이라면서 모른 채 해야 옳단 말이야? 하며 소리를 빽빽 지른다. 계집이 둘이라니요? 아, 그 을랑가 하는 미친년의 학비를 대어주지 않나. 그저껜가 잠깐 들렀더니 벌써 나와 있더군. 네? 와 있어요? 그럼 내게는 왜 그런 말이 없으셨노? 나는 아까 병화집 형수가 웃기만 하고 말을 시원히 안 하던 것을 생각하며 좀 책잡듯이 물었다. 웬 셈인지 자네더러는 말 말라대 그려? 하며 나는 웃었다. 분할 것도 없지만 숨길 것이야 뭐 있노?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 정말 학비를 대나요? 정말이지 거짓말일까? 아마 올 1년은 됐나 보대. 한 달에 30원씩은 되나 보대. 하면서 언젠지 찾아갔더니 편지를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하여 들려주었다. 그전부터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웬일인고? 얌체 빠진 계집년이로군. 하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이튿날 무슨 생각이 났던지 병화집 형수가 을라를 데리고 왔다. 어제 저기 오셨더라지요. 오늘 아침차에 들어와서 동무집에 짐을 두고 놀러 갔다가 끌려왔습니다. 하며 묻기도 전에 발뺌을 한다. 그래, 병화 형님은 만나셨소? 하며 을라는 말끝을 흐리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팔뚝에 감은 조그만 금시계를 보고 나는 무심코 눈을 찌푸렸다. 민주를 대면서도 하루바삐 납시사고 축원을 하고 축원을 하면서도 민주를 대던 병인은 그의 숨이 넘어가고 말았다. 기미관이나 차지가 된 의원의 약이 맞지를 않아서 그랬던지 죽을 때가 된 뒤에 횡에게 걸려드느라고 그 의원이 불쑥 뛰어들었던지는 모르지만 그 약을 쓴 지 이틀 만에 죽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어머니께서 인사정신 모르고 가엾어하시고 슬퍼하셨다. 사람의 정이란 서로 들면 저런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 말씀 맞다나 시집이라고 왔어야 나하고 살아본 동안이 날짜로 따져도 며칠이 못 될 것이다. 내가 13, 당자가 15에 비둘기장 같은 신랑방을 꾸몄으니까 10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한 셈이다. 그러나 내가 15살에 일본으로 도망하였으니까 실상은 부부라고 말뿐이다. 섣달 금음날에 시집온 새색시가 정월 초하룻 날에 앉아서 시집온 지 이태나 되었다는 셈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하는 수 없지 않아요. 그것도 제 팔자니까. 어머니께서 불쌍하다고는 우시고 우시고 할 때마다 나는 냉정히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망한 놈이 의원을 천거한 날 때부터 실족하더라 하시며 김의관을 원망하셨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살아는 사실만이 엄연히 남았을 뿐이다. 죽던 날 밤중이었다. 사랑 건너방에서 넙치가 되어서 한 잠이 깊이 들어가는 판에 여보게
여보게 하며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까 큰집 형이 얼굴이 해쓱하고 두 눈이 동그래져서 아무 말 못하고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 하며 앞에 섰다. 나는 벌써 그런 게로구나 하며 옷을 걸치고 따라 나섰다. 저편 방에서 주무시던 아버님도 창황히 나오셨다. 안으로 들어가서 건넌 방을 들여다보니까 집안 식구가 조그마한 방에 그득이 들어섰다. 어머니는 염주를 돌려가며 무슨 소리인지 중얼중얼 하시다가 자리를 비켜 앉으시며 병인의 얼굴 앞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셨다. 아무도 입을 벌리는 사람은 없이 무슨 장엄하게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부터 시작되려는 재미있는 일을 구경이나 하듯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우중우중 늘어섰다. 나는 하라는 대로 병인 앞으로 가서 앉으면서 그저 숨을 쉬나 하고 손을 코에다가 대어 보니까 따뜻한 김이 살짝 힘없이 끼쳤다. 언제부터 그래? 하며 물으시는 아버님의 거렁거렁한 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병인의 목은 점점 재어지게 발랑거린다. 감았던 눈을 실 만큼 떠서 옆에 앉은 내게로 향하더니 벼랑간 반짝 뜨며 한참 노려보다가 다시 감았다. 나는 머리끝이 쭈뼛하고 가슴이 선뜩하였다. 나를 원망하는 것이나 아닌가 하며 정이 떨어졌다. 숨이 콕 막히는 것 같았으나 방긋이 벌린 입가에 이번에는 쌩긋하는 낯빛이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나는 어머님이 이르시는 대로 지금 데워서 들여온 숭늉 같은 미음을 한술 떠서 열린 둥 만둥한 입술에 흘려 넣었다. 병인은 또 한 번 눈을 힘없이 뜨더니 곧 다시 감았다. 또 한술 떠서 넣었다. 병인은 한 숟가락 반의 미음이 흘러 들어가던 입을 반쯤이나 벌리더니 가죽만 남은 턱을 쳐들면서 입에 문 것을 삼키려는 듯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어 번이나 연거푸 안간힘을 썼다. 목에서는 담이나 걸린 듯이 가랑가랑 하는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났다. 여러 사람들은 눈을 한층 더 크게 뜨며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듯하고 들여다보았다. 어머님은 여전히 연부를 부르시면서 베개 위로 넘어가려는 머리를 쳐들어 놓으셨다. 베개를 만지시던 어머님의 손이 떨어지자 깔딱 하는 소리가 겨우 들릴 만치 숨소리도 없는 환한 방에 구석구석이 잔잔하게 파동을 치며 문 틈으로 흘러나갔다. 이것이 모든 것이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나는 이상할 뿐이었다. 대관절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인가 하며 눈을 꼭 감은 하얀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앉았다. 가엾은지 슬픈지 아무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나를 쳐다보던 그 눈, 방긋한 화평스러운 입이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일편에 내 손으로 미음을 떠 넣어준 것만이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같이 유쾌했다. 어머님은 윗입술을 쓰다듬어서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염주를 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나왔다. 사랑에 나와서 책상 머리에 기대어 권련을 한 개 피워 물고 앉았으려니까 큰집 형님이 데리고 온 양의가 허둥지둥 들어왔다. 마침 내 아는 의사이기에 들어와서 녹여가라고 하였더니 죽었다는 말을 듣고 똥줄이 빠져서 나가버렸다. 못난 자제라고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튿날 얻은 뒤에 김천 형님 내외가 딸까지 데리고 올라온 뒤에는 두서가 잡히고 나도 모든 것을 휩쓸어 맡기고 사랑에 나와서 담배만 피우며 가만히 누웠었다. 그러나 시체를 청주까지 끌고 내려간다는 데에는 절대로 반대를 했다. 5일장이니 어쩌니 떠벌리는 것도 극력 반대를 하여 3일 만에 공동묘지에 파묻게 하였다. 처가편에서 온 사람들은 실축해 가기도 하고 내가 죽은 것을 시원이나 아는 줄 알고 야속해하는 눈치였으나 나는 내 고집대로 했다. 그러나 초상 중에 또 한 가지 나의 고통은 눈물 안 나오는 울음을 울라는 것이었다. 이것도 자기네끼리라든지 집안 식구들까지 뒷공론을 하는 모양이나
파묻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가 없었다. 팔자가 사납거든 계집으로 태어날 거야. 어쩌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누? 하며 과부댁 누이가 마루에서 나더러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 하니까 김천 형수가 남편네란 다 그렇지. 두고 보시구려. 달이 가시기도 전에 여학생을 끌어 들이실 테니 하며 소곤거리는 것을 나는 안방에서 혼자 술을 먹다가 들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너도 내년 봄이면 졸업이지? 인젠 어떻게 할 셈이냐? 곧 나와서 무어라도 붙들 모양이냐? 더 연구를 하련? 장사 지낸 지 이틀 만에 사랑해서 아침을 같이 먹다가 조용한 틈을 타서 형님은 불쑥 이런 소리를 꺼냈다. 글쎄 되어가는 대로 하죠. 하지만 무엇든지 내 일은 내게 맡겨두시는 게 좋겠죠. 나는 이렇게 우선 한마디 해놓고 나의 계획을 대강 말했다. 그리하여 자식은 요행이 잘 자라면 김천 형님이 데려가거나 만일 김천 형님이 아들을 낳게 되면 큰집 형님이 데려가는 대신에 내 앞으로 오는 것이 다소간 있으면 그 반부는 양육비와 교육비로 제공하되 장성할 때까지 김천 형님이 보관하기로 김천 형님과만 내약을 해두었다. 간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온순하게 끝이 나니까 한시름 잊은 것 같고 새삼스럽게 자유로운 천지에 뛰어나온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이나 청명한 겨울날이 계속하더니 오늘은 또 무에 좀 오려는지 암상스런 계집이 눈살을 잔뜩 찌푸린 것처럼 잿빛 구름이 축 처지고 하얗게 얼어붙은 땅이 오후가 되어도 대그락거렸다. 사랑은 무거운 침묵과 깊은 잠에 잠긴 것 같이 무서운 증이 날만치 잠잠하다. 김의관은 자기가 칭원이나 들을까 보아서 제풀에 미안하여 그러는지 장사를 지내던 날부터 눈에 띄지 않았다. 우중충한 사랑방에 온종일 혼자 가만히 들어 누웠으려니까 무슨 무거운 돌멩이나 납덩어리로 가슴을 내리 누르는 것 같았다. 안에서는 집을 가신다고 무당이 이상한 조자로 고리짝을 득득득 긁는 소리도 나고 가끔 옆편네들이 흑흑 느끼는 소리도 섞여 들린다. 그러다가는 또 무어라고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한참 계속한 뒤에 올소이다 하는 나직한 소리도 들린다. 무에 옳단 말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누워서 여전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조금 있다가 누가 안으로 난 사랑문을 후닥뚝딱 열어 젖들이고 우중충충 나오는 발자취가 나더니 무엇인지 사랑 마루에다가 대고 쫙쫙 뿌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으며 미닫이를 화다닥 열어 젖들이고 내다보니까 나이 40 남짓한 우둥퉁한 계집이 빨간 눈을 새로 뜨고 하얀 소금을 담은 다리미를 들고 축대 밑에 다가서서 흰 가루를 한 줌씩 쥐어 가지고 마루에 끼얹다가 내가 앉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던지 건넌방으로 향하고 또 끼얹는다. 내가 죽었단 말인가? 죽으라는 예방이란 말인가? 나는 슬며시 화가 불끈 났으나 다시 창문을 닫고 그대로 쓰러졌다. 기분은 점점 더 까부라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슴 속만은 지향을 알 수 없이 용솟음을 하며 끓는 것 같다. 대관절 내가 무얼 하려고 나왔더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올 때는 도리어 잘 되었다고 뛰어나왔지만 암만 해도 주책 없는 짓을 했다는 후회가 안 날 수 없었다. 에잇, 가버린다. 역시 혼자 가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얼마나 편할는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속으로 작정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방 속을 정리를 하며 가지고 갈 의복을 개어놓고 앉았으려니까 안에 있던 병화 집 형수가 을라를 데리고 쏙 나오더니 마루 끝에 와서 계십니까? 하며 우둑우둑 섰다. 나는 짐 꾸리는 것을 보이기가 싫어서 가방을 구석으로 치우며 미닫이를 가로막아서며 내다보았다. 얼마나 언짢으십니까? 하며 상처 후에 처음 만나는 을라가 인사를 한다. 나면 죽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도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고만이지요. 나는 한참 을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섭섭하시겠지요. 하며 나의 얼굴을 살피듯이 쳐다보는 을라의 얼굴에는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려는 듯한 빛이 역력히 보였다. 그래도 섭섭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뇌면서 사람이 죽은 데에 보통 하는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암만 해도 죽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았느냐 하면 물론 산 것도 아니지만 나는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관조하여 볼 새도 없이 이러한 어린 뻥뻥한 소리를 불쑥하였다. 두 사람이 도로 안으로 들어간 뒤에 나는 짐을 멀쩡히 꾸려놓고 가방 속에서 나온 정자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펴보고 쪽 찢어서 아궁이에 내다 버렸다. 초상 중에 온 것을 잠깐 보고 넣어 두었던 것이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까 암만 해도 학비를 대달라거나 어떻게 같이 살아보았으면 하는 의사를 은근히 비쳤다. 어떻든 경도의 고모 집으로 온 것은 카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보았다. 돈 100이고 일시에 변통해 달라면 그건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김천 형님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정자에게 대한 태도를 어떻게 정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데리고 살 수는 없어. 속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책상을 끌어 잡아 당겨놓고 뭐라고 편지 사연을 만들어야 지금의 나의 심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을까 하고 머뭇거리며 앉았으려니까 사랑문이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서 유리창 구멍으로 내다보니까 형님이다. 뒤미쳐 병화도 따라 들어왔다. 나는 마루로 나가서 병화에게 인사를 한 뒤에 형님 잠깐 일이 하고 김천 형님을 큰 방으로 끌어들여갔다. 병화는 안으로 들어갔다. 형님 난 오늘 떠나겠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붙였다. 형님은 좀 놀란 모양이다. 왜 그렇게 급해? 역시 조용하게 가서 있어야 무슨 생각도 하겠고 게다가 미리 가야 추후 시험 준비를 하지요. 나는 귀국할 때에 H 교수더러 어머님 병원을 팔고 어물어물 하던 것을 생각하며 형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서니 하루 이틀 더 묵지 못할 거야 무에 있니?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섭섭해 하실 텐데 형님 말은 옳은 줄 알면서도 집안에서 섭섭해하고 아니하고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어떻든 300원만 주시오. 어디를 잠깐 갔다가 또 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딜 갈 텐데 300원 템이? 다른 데 같으면 깜짝 놀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을 테지만 초상을 치른 끝이라 아무쪼록 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터요. 또 처음 예산보다는 장비가 거의 반이나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도 있어서 어떻든 승낙을 받았다. 형님이 안으로 들어간 뒤에 내 방으로 건너와서 다시 정자에게 편지를 쓰려고 붓대를 드니까 병화가 또 나왔다. 자네 오늘 떠난다지? 병화는 들어와 앉으며 놀란 듯이 묻는다. 글쎄 그럴까 하는데요. 나는 좀 머리살이 아프나 붓대를 놓으며 온화한 낯빛으로 쳐다보았다. 아직 계약은 멀었겠지? 계약이야. 아직 반달이나 남았지만 시험도 보다가 두고 왔고 졸업이 불어나니까 하루바삐 가보아야지요. 그도 그렇군 하며 병화는 한참 덤덤히 앉았더니 자네 지금 틈 있나? 하고 고개를 쳐들었다. 왜요? 아 글쎄 이번에 나왔다가 조용히 이야기할 새도 없었고 하기에 좀 바쁜데요. 두 서너 달 있으면 어떻게 또 나올 테니까. 나는 벌써 알아차리고 거절하듯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 그래도 한 잔 나가서 먹세 그려.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먹으려면 예서 먹지요. 이 편지 써놓을 동안만 잠깐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구려. 하며 나는 붓대를 만적만적하였다. 병화는 글쎄 하며 또 잠자코 앉아서 나의 기색을 한참 노려보다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마침 자네도 간다고 안에 올라도 와서 있는데 기회가 좋으니 우리끼리 한번 만나잔 말이야. 일전부터 올라도 우리끼리 한번 만나서 해옥도 할 겸 하루 저녁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말이야. 해옥은 무슨 해옥이에요. 나는 별로 오해한 것도 없는 줄 아는데 하며 나는 시치미를 떼었다. 아 글쎄 말이야. 아무 까닭도 없이 작년 이래로 피차에 설면설면해진 것은 그 중간에 무슨 오해나 없지 않은가 해서 말이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막으며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네도 상심이 될 거니 위로 삼아 조용히 만나자는 말인가 보대. 병화 생각에는 내가 아무 눈치도 모르고 있는 줄 아는지 말씨가 좀 이상하였다. 아무 까닭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르겠소마는 어떻든 내게는 아무 오해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을라에게도 전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내가 상심을 하든 말든 을라가 특별히 위로니 무언이 하는 것은 우스운 소리겠지요. 아무튼지 형님 말씀도 감사하지만 을라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해 주시구려. 암만 해도 자네에겐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언제든지 모든 것을 자네 인류의 신경 과민적 해석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병통이야. 병화의 말이 나의 귀에는 좀 수상쩍게 들렸다. 을라와 병화와의 관계를 내가 너무 의심을 한다는 말 같게도 들리지만 어떻든 병화가 을라를 연모하였고 을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병화의 심중을 알아주고 어떠한 정도까지 마음을 허락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지금도 학비를 주고 받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을라는 현재도 쌍수 집병의 태도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나에게 아무쪼록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애를 쓰며 병화까지를 이용하려는 것은 괘씸도 하거니와 얌체 빠지게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병화의 얼굴이 다시 쳐다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잠자코 붓대를 들었다. 자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네마는 아무튼지 을라는 자네를 평생의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자네를 매우 동정하는 모양일세. 이런 말로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들었던 붓대를 탁 놓고 병화를 똑바로 쳐다보며 형님, 그거는 무슨 소리요?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지금 새삼스럽게 형님이 을라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지금 와서 내게 떼어 맡기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한마디 하고 병화에 숙이고 앉았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린가? 새삼스럽게고 아니고 간에 어떻게 하긴 무얼 한단 말인가? 다만 자네에게 깊은 동정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자네는 늘 오해를 하나 보대마는 나는 다만 글쎄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하지만 대관적 나는 남의 동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오. 남에게 동정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쯤만 알아두시구려. 더구나 을라가 동정이니 무언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말이지만 어줍잖은 말이지요. 동정이란 것은 그 사람의 라는 것을 무시하고 빼앗는 것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나요? 동정이란 말은 그렇게 뉘게나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쩐지 신경이 흥분해서 나중에는 여지없이 쏘았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닐세. 내 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자네의 편견일세. 병화는 의외의 공박을 만나서 방패막이를 할 길이 없는 모양이다. 글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소마는 이제는 피차에 냉정히 생각을 해가지고 제각기 제 분수대로 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겠지요. 남에게 동정을 하고 어쩌고 하기 전에 위선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내성을 할 때가 돌아와야 하겠지요. 을라나 형님이나 내나 우리는 원심적 생활을 해왔다고 하겠으나 이제는 구심적 생활을 시작하여야 하겠지요. 어떻든 무엇보다도 냉정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내적 생활의 방향 전환에 노력하는 것이 자기 생활을 스스로 지도하는 데에 제일 착수점이겠지요. 병화는 한 10분 동안이나 무료한 듯이 앉았다가 아무튼지 내가 말을 잘못하였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오해는 말게 하며 일어나 나갔다. 나는 유쾌한 듯이 혼자 웃고 붓대를 들었다. 경도에서 주신 글얼음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엠헌의 하룻밤, 동경역의 밤을 생각해 보고는 혼자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그러한 기쁨을 마음껏 맛보도록 나를 편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나의 주인은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민, 망령 같은 생명들이
준동하는 이 무덤 가운데에 들어앉은 지금의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띄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나의 마음을 보드랍게 어루만져 주고 기분을 유쾌하게 돋우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아마 질식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방순한 장미 꽃송이에 파묻혀서 강렬한 향기에 취하는 벌레의 질식이 아니라 대기와 절연한 무덤 속에서 구더기가 화석하는 것과 같은 질식이겠지요. 정자양,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아내고 개척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처는 기어코 모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남편 되는 나에게 너 스스로를 구하여라, 너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 는 귀엽고 중한 교훈을 주고 가기 때문이올시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일생 중에 제일 유정하여야 할 터이면서도 제일 무정하게 굴던 나에게 이러한 교훈을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는 결코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육체는 흙에 개가하였으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으로는 나에게 영원히 거듭 시집 왔다고 하겠지요. 그뿐 아니라 그는 나의 단 하나의 씨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유일이 아니라 단일 이외다. 나는 그 씨를 북돋아서 남보다 낮게 기를 의무와 책임을 느낍니다. 물론 나는 장래에 나에게 분배가 돌아오리라고 예상하는 재산의 반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 종과의 양자로 주기를 자청하였지만 그것은 형식과 물질이 문제요. 근본적 내면과 소질에 있어서는 그의 행복에 대한 전 책임을 질 의무가 의연히 나에게 있다고 나는 굳세게 명심합니다. 정자양, 아까도 내가 왜 귀국을 하였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스스로 비웃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밤이로라도 곧 떠나려고 결심까지 한 터이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온 것이 결코 무의미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와서 철을 잃고 갑니다. 그러나 나는 잃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얻고 간다고 생각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서 나갑시다. 사라는 것이 멸망을 의미하든 영생을 의미하든 어떠한 지수를 가리키든 그것은 우리로서 조금도 간섭할 권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다만 호흡을 하고 의식이 남아 있다는 명료하고 엄숙한 사실을 대할 때에 현실을 정확히 통찰하여 스스로의 길을 힘있게 밟고 굳세게 살아나가야 할 자각만을 스스로 자기에게 강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외다. 정자양,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하던 도륙도 증언을 고하고 휴전 조약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구주의 천지, 비단 구주 천지뿐이리요. 전 세계에는 신생의 서광이 가득하여졌습니다. 만일 전체의 알파와 오메가가 개체할 수 있으면 신생이라는 광영스러운 사실은 개인에게서 출발하여 개인에 종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환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생활을 광명과 정도로 인도하십시다. 당신은 시련의 독배에 청춘의 모든 자랑과 모든 빛과 모든 힘을 무참하게도 빼앗겼다고 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는 세계에는 그러한 한숨을 용납할 여지가 없겠지요. 가슴을 훨씬 펴고 모든 생애의 힘을 듬뿍이 받으소서. 정자양, 이번에 동경 가는 길에 다녀가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노하시지 마십시오. 가고 싶은 마음이야 참 정말 간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정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실로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을 중도에 던지고 나왔고 게다가 졸업 논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간섭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당신은 아시겠지요? 피차의 생활을 간섭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의 극체가 아닌 것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자를 전연히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사랑의 절정은 못 되는 것이외다. 비록 절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이상은 아니외다. 나는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행복을 진순한 마음으로 기촉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임에다.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거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니 하는 생각만 가져도 얼마나 행복스럽고 사는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러한 것만이 순결무구한 신에 가까운 사랑임에다. 너무 장황하오나 용서하고 보아 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일후에 만나 뵐 날까지 써서 도옵니다. 네네, 만안하심 비옵니다. 보내옵는 것은 변변치 않은 아마 학비의 일부에 충용하실까 함이오니 허물 마시고 받으시옵소서. 이인화 대 서촌 정자 양. 나는 편지를 써가지고 시계를 꺼내본 뒤에 형님에게 받은 300원이 든 지갑을 넣고 우편국으로 총총히 달아났다. 정거장에는 김천 형님, 큰집 형님, 병화 내외, 을라 등 5사람이 나왔다. 을라는 물론 입도 벌리지 않고 우두커니 섰고 병화 내외도 플랫폼의 복국에 매달린 시계만 쳐다보며 선 하품을 하고 섰었다.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안심했다는 듯한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 할 때 큰집 형님은 승강대에 선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다시 성례를 해야 하지 않니? 내겐 무슨 심산이 있니? 하며 난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들럭 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며 나는 웃어버렸다.